존경하는 대법관님, 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희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 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도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 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저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해 6월 말 국회 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2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2~3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2~3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특검 주장대로라면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의원 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 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의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며 들고 나온 초강스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이 500만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 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풀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천여 명, 그 외에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하면 4천여 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화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설을 이용한 두루미 마을이라는 경제 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과의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풀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냈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 봉투에 든 100만 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대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 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죽궁색했으면 100만 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 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인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 자료를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모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 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 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당시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에 있었다고 주장한 날의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 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 당일 저녁 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의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에서 30분, 독대 후 10분 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 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 식사용으로 포장해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에서 30분 내외, 독대 후 10여 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무죄 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로고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고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고 기록은 2, 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은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고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고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고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고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인 우경민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풀 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풀 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안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 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희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 노력을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의 기초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7월 20일 김경수 드림 감사합니다.